저 사람이 또 저러고 있네. 김씨 안악이 턱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빨래를 하다 말고 고개를 든 옆집 박씨 안악도 냇가 너머를 힐끗 보았습니다. 양지바른 언덕 위에 최서방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에 손을 올리고 먼 산을 바라보며 아침부터 지금까지 꼼짝도 않고 저러다 해다 지겠다. 참 복도 없지 연희 씨. 저런 서방 만나서 겁쟁이의 게으름뱅이라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얼마 전에 멧돼지 보고 제일 먼저 내뺐다잖아요. 두 안악이 배를 잡으며 웃었습니다. 언덕 위의 최서방은 그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여전히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풀어보리의 어깨춤을 추게 합니다. 오늘은 무능해 보이는 최서방의 숨겨진 모습. 진짜 강한 사람의 강강약약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도 어느 산골 마을에 최서방이라 불리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40이 채 안 된 나이였지만 그는 마을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농사철이면 이웃 사내들이 소를 몰고 논에 나갈 때 최서방은 혼자 뒷산 양지 바른 곳에 앉아 하루 종일 볕을 쬐었습니다. 장마철엔 처마 밑에서 빗소리를 들었고 겨울엔 아랫목에 등을 지지며 눈만 멀뚱멀뚱 떴습니다. 그런 최서방에게도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연이었습니다. 연이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 전에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오고 바치를 하고 삭바느질까지 해서 두 사람의 살림을 꾸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연희를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연희 저 사람 고운 얼굴에 부지런하기까지 한데 저런 서방을 만나서야. 그러나 연희는 단 한 번도 남편 흉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남들이 최서방을 놀려도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고 밥상을 물릴 때엔 언제나 고기 반찬을 남편 쪽으로 밀었습니다. 서방님, 드세요. 응. 최서방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희가 밥상을 내밀면 반드시 두 손으로 받았고 연희가 지나갈 때면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그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장정 몇이 나무를 베러 산에 갔다가 산짐승을 만났습니다. 멧돼지였습니다. 어미를 잃은 새끼를 건드린 모양인지 어미 멧돼지가 기다렸다는 듯 뛰쳐나와 사내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장정들이 놀라 뿔뿔이 달아나는 와중에 최서방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는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며 내뺐습니다. 야, 최서방, 저것 봐라, 달보다 빠르다. 하하하. 마을로 돌아온 장정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최서방이 달아나던 모습을 흉내내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최서방도 함께 웃었습니다. 머쓱하게, 조금 바보처럼.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최서방이 달아나던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그는 분명 멧돼지의 시야를 끊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바람에 멧돼지의 시선이 분산되었고 나머지 장정들이 다친 사람 없이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계산이라도 한 것처럼.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직 연희만 빼고. 연희는 그날 저녁 최서방의 밥그릇에 고기 한 점을 더 얹어 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최서방은 잠시 아내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아주 잠깐 무언가 쓸쓸한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마을에는 오래된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서방이 젊은 시절 한양에서 살았는데 무슨 사연인지 호련히 이 산골까지
내려와 연희와 혼인하고 눌러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최서방은 과거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그저 게으르고 말없고 겁 많은 사내로 산골 마을의 한 귀퉁이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웠던 눈빛을 클 속에 꾹꾹 눌러 담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것이 그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그해 가을, 이상한 소문이 산 너머에서 흘러들어왔습니다. 장길이라는 자가 이끄는 화적 패거리가 인근 고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부잣집만 털었다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양민들의 양식까지 빼앗고 반항하는 자는 가차없이 해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옆마을 봉실내 남편이 맞아서 누워있대. 아니, 거기도 왔어. 그럼 여기도 머지않았네. 어디 피할 데라도 없을까?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일찌감치 문을 걸어 잠갔고 아이들도 해가 지면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이 장정들을 불러 모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소. 몽둥이라도 하나씩 들고 번을 서야 할 것 같소. 장정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엔 최서방도 있었습니다. 모처럼 마을 회의에 나온 그를 보고 누군가가 툭 던졌습니다. 최서방은 어떻소? 번 설 수 있겠소? 글쎄요. 최서방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러자 장정 하나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멧돼지한테도 도망가는 사람인데 화적 패거리라 오면 제일 먼저 주랭랑 치겠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최서방도 따라 웃었습니다. 어색하게. 며칠 뒤 화적 패거리가 왔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횃불 10대 개가 마을 입구에서 일제히 타오르더니 말발굽 소리와 함께 거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다 나와. 양식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준다. 마을 장정들이 겁에 질려 문 뒤에 붙었습니다.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마을엔 아무것도 없소. 제발 그냥 지나쳐 주시오. 화적들의 두목 장길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엔 흉터가 있는 사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을 한가운데를 걸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없긴. 가가호호 다 뒤져봐. 그 순간 최서방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을 뒤쪽 담장 모퉁이에 몸을 바짝 붙이고 있었습니다. 덜덜 떠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장길이 턱짓을 하며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저 겁쟁이 좀 잡아와. 부하 둘이 최서방에게 다가갔습니다. 최서방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도망칠 거야. 그러나 최서방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담장의 등이 닫자 그는 멈췄습니다. 부하들이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을 때 최서방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온몸이 굳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하들이 그를 마당 한복판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 촌구석의 제일 겁쟁이가 이 사람이요? 꼴값은. 장길이 비웃었습니다. 최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살짝 쥐었다 폈다 할 뿐이었습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연희가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두 눈을 크게 뜨고 그녀의 얼굴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화적 패거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참아요, 서방님. 제발 참아요.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손을 모아 쥔 채 남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편이 무언가를 터뜨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화적들은 양식을 털고 가축 몇을 끌고 가고 해가 뜨기 전에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가 최서방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 도망간 건 용하네. 빈정거리는 말이었습니다. 최서방은 그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연희의 손을 말없이 잡았습니다. 그 손이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적들이 다녀간 뒤 마을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밤마다 귀를 세웠고 아이들이 울어도 얼른 틀어막았습니다. 화적들이 다시 올 것이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연희가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최서방이 뒷산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발소리조차 없이. 연희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멀찍이 뒤를 따랐습니다. 최서방은 마을에서 꽤 떨어진 숲속 빈터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멈춰 섰습니다. 잠시 사방을 살피더니 땅에 꽂힌 나무 막대기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서방의 몸이 달라졌습니다. 어깨가 펴지고 허리가 곧아졌습니다. 구부정하던 등이 마치 처음부터 그랬다는 듯 반듯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막대기를 들어 허공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 가르는 소리가, 막대기가 허공을 쪼개는 소리가. 연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동작은 농사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자도 흐름도 발의 위치도 전혀 달랐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러나 한치의 낭비도 없이 막대기 끝이 허공의 정확한 지점을 꿰뚫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몸에 새겨진 것을 꺼내 보이듯. 한참을 지켜보던 연희가 발을 잘못 디뎠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최서방이 번개같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서방의 눈빛이 순식간에 원래의 멍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막대기를 던지고 머리를 긁적이며 피식 웃었습니다. 아, 연희구나. 일찍 일어났네. 나도 운동 좀 해보려고.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도록. 왜 그렇게 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희는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것은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오래전부터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것을. 같은 날 오후 마을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냇가에서 놀다가 물에 빠진 것입니다. 어른들이 허겁지겁 달려갔지만 물살이 빨랐습니다. 헤엄 잘 치는 장정이 뛰어들었지만 물살에 밀려 엉겁결에 나와버렸습니다. 그때 최서방이 옆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의심했습니다. 최서방이 물속에서 움직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물을 가르듯 나아갔습니다. 흐름을 읽고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빠른 속도로 아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독 위로 올라온 최서방은 다시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헉헉거리고 물을 흘리고 비실비실한. 아이고, 나도 큰일 날 뻔했네. 물살이 왜 이리 세?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살피느라 바빠져서 그 짧은 순간의 이상함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잠든 척하는 얼굴을. 그 얼굴이 낯설기도 하고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물을 가르던 그 손, 허공을 쪼개던 그 막대기 끝, 멧돼지 앞에서 계산된 방향으로 달아나던 그 발. 연희는 조용히 남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뒤 그 손이 천천히 연희의 손을 감쌌습니다. 잠든 사람이 하기엔 너무 다정한 손길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화적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20이 넘는 무리가 한낮에 당당히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장길이 말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번엔 봐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번엔 반은 두고 가야겠어. 남은 반도 우리 창고에 들어오기 전엔 못 찾아. 이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어르신, 저 밑에 자식들이 굶고 있소이다. 굶으면 죽지. 내 알바 아니야. 장길이 손을 들어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부하들이 가가호호 문을 발로 차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부하가 최서방의 집 문을 걷어찼습니다. 연희가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부하가 집 안을 훑어보다가 연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양식이 어딨어? 어딨냐고. 없어요. 먹고 살기도 빠듯해서. 거짓말하지 마. 다 뒤져봐. 두 번째 부하가 쌀독을 뒤집었습니다. 뒤줄을 열었습니다. 쌀이 쏟아졌습니다. 그것마저 자루에 쓸어 담는 것을 보며 연희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겨울 양식이에요. 부하가 연희의 팔을 세게 비틀었습니다. 시끄러워. 연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마당까지 들렸습니다. 최서방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장길의 부하 하나가 최서방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여자 다쳐. 최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연희의 비명이 다시 들렸습니다. 최서방이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한양, 대궐, 금이영의 훈련장, 피 냄새, 그리고 자신이 두 손으로 저지른 일. 그 기억 때문에 칼을 묻었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산골로 숨었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게으른 척, 겁쟁이인 척 살아왔습니다. 다시는 이 손을 쓰지 않으려고. 연희 씨, 지금 잘못됩니다. 부하가 느물거리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서방의 두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양반, 뭐야? 왜 눈을 감고 있어? 멱살을 잡은 부하가 당황하며 최서방의 뺨을 때렸습니다. 최서방은 맞았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숨 하나가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서방이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지금껏 마을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멍하지도 풀려있지도 않았습니다. 차갑고 깊고 조용한. 그러나 그 조용함 안에
뭔가 무서운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눈을 뜬 것처럼 부하가 이상하게 느꼈는지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최서방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손 놔라. 연희를 잡고 있던 부하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부하가 비웃었습니다. 뭐라고? 최서방은 두 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던 부하의 손목을 살짝 비틀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부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손이 저절로 떨어졌습니다. 최서방은 비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볍게 누군가의 손목을 치우듯 마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두 번째 부하가 칼을 뽑았습니다.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최서방은 그 칼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오래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칼소리, 피냄새, 그날의 기억. 그리고 집 안에서 연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서 내지르는 소리가 아니라 참는 소리. 이를 악물고 버티는 소리. 최서방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부하가 칼을 내리쳤습니다. 최서방이 옆으로 비켰습니다. 한 걸음도 아니었습니다. 반 걸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칼날이 지나갈 공간만큼. 칼날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최서방의 손이 부하의 팔꿈치를 잡아 방향을 꺾었습니다. 부하가 자신의 칼에 의해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마당에 쿵 소리가 났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부하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최서방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 이후로 일어난 일을 마을 사람들은 나중에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최서방의 손이 어디에 닿았는지, 발이 어디에 실렸는지 눈으로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4명의 부하가 차례로 바닥에 나뒹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심하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장길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장길은 직감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무관도 아닙니다. 왕을 호위하는 자들, 혹은 그 이상의 자들이 오랜 세월 몸에 새기는 것. 금이영? 최서방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길이 검을 뽑았습니다. 보통 검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길고 무거운 싸움에 익숙한 자의 검이었습니다. 나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요. 두 사람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장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빠르고 거침없었습니다. 검이 대각선으로 내리쳤고 이어 허리를 노렸습니다. 솜씨가 있었습니다. 검을 쓰는 방식이 실전에서 단련된 것이었습니다. 최서방이 물러났습니다. 막지 않고 피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러다 세 번째 공격에서 최서방이 들어갔습니다. 장길의 검이 지나가는 순간 최서방이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거리가 없어졌습니다. 검을 쓸 수 없는 간격이었습니다. 장길이 당황하는 순간 최서방의 손이 장길의 손목을 꺾었고 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서방의 팔이 장길의 목을 감쌌습니다. 조용하고 완벽한 제압이었습니다. 장길이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마당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 장길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최서방이 낮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마을에 오지 마라. 다음엔 봐주지 않는다. 그리고 손을 풀었습니다. 장길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뒤에 있던 부하들도 하나둘 일어나 눈치를 보았습니다. 장길이 땅에 떨어진 검을 주었습니다. 최서방을 한참 보았습니다. 그리고 검을 집어넣었습니다. 물러나. 화적 패거리가 마을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연희가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목에 붉은 자국이 났지만 눈은 오직 남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최서방이 연희에게 걸어왔습니다. 다쳤어.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옷깃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최서방 맞아? 그날 이후 마을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최서방을 대놓고 쳐다보았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은 뒤를 졸졸 따라다녔고 안악들은 반찬을 만들어 연인의 앞에 놓고 갔습니다. 이장은 직접 찾아와 엎드려 절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몰라봤소. 정말 면목이 없소이다. 최서방은 손을 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는 그냥 최서방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광경이 눈에 선했습니다. 장길의 칼을 맨손으로 제압하던 그 모습이, 부하 넷을 순식간에 쓰러뜨리던 그 움직임이, 며칠 뒤 마을 장정 하나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최서방 어디서 그런 솜씨를 익혔소? 그 미영에 있었소? 최서방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좀 배웠지요. 이제 다 녹슬었어요. 더 물어볼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장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연희는 그날 밤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방으로 들어와 등불 앞에 앉았습니다. 최서방이 옆에서 벽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서방님. 응. 언제부터였어요? 최서방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기고 산 거요. 언제부터?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양 떠나기 전부터. 최서방이 천장을 보았습니다. 그 미영에 있었어. 꽤 오래. 왕 곁에서 일했지.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지킨 사람 때문에 내가 지키지 못한 사람이 생겼어. 내 손이 누군가를 살리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죽었어. 연희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게 내 명이라는 걸 알았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도.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 손이 싫었어. 이 손으로 다시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려왔지. 겁쟁이로, 게으름뱅이로. 그렇게 살면 이 손을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날 택한 건 당신 옆에선 조용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당신이 거칠지 않아서. 당신이 나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아서. 당신 곁에 있으면 이 손이 조금 덜 무거웠어. 연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요. 그리고 목이 잠겼습니다. 저는 서방님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알 것 같기도 했어요. 뭔가 큰 걸 숨기고 있다는 것. 그래서 묻지 않았어요.
물으면 당신이 더 힘들 것 같아서. 최서방이 몸을 돌렸습니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연희는 닦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이 겁쟁이든 게으름뱅이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든 저는 한 번도 부끄러운 적 없었어요. 서방님이 밥상을 두 손으로 받아줄 때, 제가 지나갈 때, 눈길이 따라올 때,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최서방이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입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최서방의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양지 바른 곳에 앉아 먼 산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고 여전히 나뭇가지를 손으로 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하러 나갈 때 그는 여전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만 이제 아이들이 옆에 와 앉아도 쫓지 않았습니다. 누가 힘든 짐을 들고 가면 슬쩍 받아 들어주었습니다. 노인이 넘어질 뻔하면 어느새 옆에서 팔을 잡았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늘 필요한 곳에 있었습니다. 이장이 어느 날 연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서방은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저 솜씨면 한양 가서 대단한 자리도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연희가 빙긋 웃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다만 그녀가 남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서방이 아이 하나를 무릎에 앉히고 나뭇가지를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선택한 삶이니까요. 이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을 조금 더 바라보았습니다. 칼을 묻은 사내, 이름도 과거도 솜씨도 숨긴 사내. 그러나 자신의 옆에선 언제나 두 손으로 밥상을 받던 사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연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상엔 강함을 숨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혹은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지키고 싶은 단 한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매주 여러분께 잊혀진 이야기들을 새롭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